일단 뒤에서 고체역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여기 아래에 적혀 있는 세 가지 스트레스의 기초적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바로 뒤 챕터 2에서 노멀 스트레스 소개, 쉬어링 스트레스 소개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때에는 자세한 공식들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챕터 1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노멀 스트레스에 속하고 또 어떤 스트레스가 쉬어링 스트레스에 속하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이 뒤에 나올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체역학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떤 물체 외부에 힘이나 모멘트 같은 상황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 내부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들을 구하도록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물질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고체역학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즉 스트레스라고 함은 여러분이 앞으로 고체역학을 공부하고 각종 문제들을 풀면서 항상 직면할 중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인데 정말 다양한 외부 상황과 공식이 넘쳐나는 때에도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링 스트레스의 기초적인 정의와 이에 따른 구별은 항상 문제풀이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선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그 이후에 노멀 스트레스니 시어링 스트레스니 하는 개념들을 다룰 수 있게 되겠죠. 스트레스는 뭐 어떤 물질이나 구조체에 변형을 가하려고 할 때 내부에 형성되는 압력 같은 겁니다. 프레셔. 근데 방금 언급한 압력과 스트레스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단위냐 계산 방법이 프레셔 압력이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구하는 방법도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힘을 받는 면적으로 나누어 주면 되고 사용하는 단위도 여기 나와 있듯이 파스칼 그리고 그 이후에 킬로파스칼이나 메가파스칼, 기가파스칼 같은 것들을 압력이 사용하는 단위와 정확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프레셔는 일반적인 외부의 물리적 상황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이고 스트레스는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고체역학에서 물질이나 구조체의 내부 상황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체역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할 아까 언급한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노멀 스트레스, 시어링 스트레스, 그리고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전부 다 스트레스 아래에 속하는 하위 개념들이에요. 일단 그 중에 앞에 두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링 스트레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멀 스트레스는 어떠한 단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고 시어링 스트레스는 어떠한 단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나란하게 가해지는 스트레스입니다. 노멀은 수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고 시어는 찾아보면 가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벡터를 다루는 상황에서 하나의 벡터를 서로 수직인 두 성분으로 분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죠. 근데 고체역학에서는 이렇게 수직인 두 성분으로 분해하는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링 스트레스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 때문이라기보다 각 물질마다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링 스트레스에 대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링 스트레스 이 각각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노멀 스트레스에는 강한데 시어링 스트레스에는 약하고요. 또 어떤 물질은 시어링 스트레스에는 강한데 노멀 스트레스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고체역학 문제 같은 걸 풀다 보면 지금 이 구조체에 사용한 물질이 노멀 스트레스는 얼마까지 몇 메가파스칼까지 견딜 수 있고 시어링 스트레스는 몇 킬로파스칼까지 견딜 수 있는 물질을 사용했다. 이 물체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는 선에서 가할 수 있는 힘의 최대 크기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링 스트레스 자체의 특성을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분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방금 중간중간 썼듯이 노멀 스트레스를 사용하는 문자는 시그마를 사용하고 그 값을 계산할 때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그 힘을 받는 면적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힘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인지 압축시키는 방향인지에 따라 힘의 부호가 달라지는데요. 텐사일한 방향, 즉 잡아당기는 방향이 양수고 컴프레시브한 방향, 즉 압축시키는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나중에 시험을 보면서도 노멀 스트레스의 부호가 틀리면 당연히 오답 처리가 되니까 부호 체크는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여러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나 외부의 로드가 동시에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계산 과정 자체에도 부호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죠. 예를 들어 한 막대기를 외부에서 30kN의 힘으로 누르는 동시에 또 다른 힘이 50k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면 계산 과정을 작성할 때 마이너스 30kg 더하기 50kg를 해서
최종적으로 20kN의 힘, 알짜 힘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올바른 계산이 가능하겠죠. 부호 자체가 식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쉬어링 스트레스의 경우는 단순히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쉬어링 스트레스의 분포가 이러한 식으로 되거든요. 가장자리에서는 스트레스의 크기가 약했다가 점점 구조체의 중앙으로 갈수록 스트레스의 크기가 커지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물체의 단면 형태와 외부 힘의 방향이 이 그림과 달라지면 당연히 시어링 스트레스의 분포 양상도 이것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방금 얘기했던 노멀 스트레스도 실제로는 위치마다 스트레스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시어링 스트레스는 그냥 평균으로만 풀이하면 실제와의 괴리가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나중 단원에서 보다 위치마다 달라지는 시어링 스트레스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걸 가르쳐준 이후에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 방식대로 계산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려보자면 챕터 6에서 이에 대한 공식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뒤 챕터 6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기초적인 계산은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쉬어링 스트레스의 평균을 구하려면 힘의 크기를 면적으로 나누어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쉬어링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문자인 타우 아래에 에버리지라고 서브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죠. 마지막으로 베어링 스트레스는 둥그런 표면이 서로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힘을 가했을 때 해당 표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힘의 크기를 면적으로 나누어주는 공식꼴을 갖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것도 위치마다 달라지지만 그냥 평균값만 구하기 위한 공식이었을 거예요. 다만 베어링 스트레스의 경우 이 A에 집어넣어야 할 면적이 이 둥그런 표면의 전체 면적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젝티드된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면적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얘는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링 스트레스와는 좀 다르게 따로 노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베어링 스트레스가 소개가 되기는 했지만 이 이후로 다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링 스트레스 두 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베어링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부가적인 내용을 약간 더 찾아봤습니다. 더 정확한 정의는 이렇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둥그런 표면이 서로 맞닿아 있을 때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위키피디아 내용을 보면 컨벡스 서페이스가 컨케이브 서페이스를 컨택트할 때 발생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베어링 스트레스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로 출연을 안 하니까요. 일단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링 스트레스를 설명하면서 어떤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노멀, 그리고 평행하고 나란한 방향이 쉬어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기준이 되는 평면은 원하는 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스트레스를 어떤 평면을 기준으로 분석할지 정함에 따라 노멀 스트레스와 쉬어링 스트레스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위 그림처럼 구조체가 가로로 긴 정육면체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구조체의 단면에 형성되는 스트레스가 단순히 이 평면만을 기준으로 한 이 방향과 이 두 방향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조체의 단면에 형성되는 스트레스를 분석할 때는 모든 방향으로의 평면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기본 자세입니다. 영상의 가장 초반부에서 고체역학은 외부 상황으로 인해 내부에 형성되는 스트레스를 구하고 이 스트레스가 물질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고체역학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만약 누군가가 그냥 대충 세타가 0도인 이 평면에 대해서만, 즉 이 두 방향으로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만 계산해 놓고서 계산해보고 검토해보니까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으니 작업 진행하세요 라고 지시를 내려버렸는데 하필 다른 평면에서, 즉 다른 방향의 스트레스에서 그 한계치를 초과해 버렸다면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모든 방향의 평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분석하는 내용은 또 나중 챕터에서 다룹니다. 또 미리 어느 챕터에서 다룰지 말씀드려보자면 챕터 7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도 기초적인 선에서는 정말 어려움 없이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침 위 그림에 계산을 연습해볼 만한 예시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진행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외부로부터 크기 P에 해당하는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세타만큼 기울어진 평면을 기준으로
이에 평행한 쉬어링 성분과 수직인 노멀 성분으로 분해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그냥 힘에서 그쳐야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니까 평면의 면적으로 힘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평면의 면적이 얼마인지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힘 P를 분해해 보면 평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P 사인 세타가 되고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P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평면이 기울어지기 전 원래 면적을 A라고 할 때 기울어진 후의 면적의 크기는 A 오버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노멀 스트레스는 P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을 A 오버 코사인 세타만큼의 면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P 코사인 제곱 세타 오버 A가 되고요. 쉬어링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P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힘을 A 오버 코사인 세타로 나누어줘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P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오버 A가 됩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약간 더 변형을 해주고자 한다면 P 사인 2세타 오버 2A라고 적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고 나서 보니까 노멀 스트레스는 세타가 0일 때 P 오버 A라는 최대값을 갖고 쉬어링 스트레스는 세타가 45도일 때 P 오버 2A라는 최대값을 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 슬라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향의 평면과 이에 따른 다양한 방향의 스트레스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평면이 기울어진 각도가 0도인 상황에서 노멀 스트레스가 최대가 되고 이때의 최대값이 P 오버 A라는 점, 그리고 평면의 기울어진 각도가 45도인 상황에서 쉬어링 스트레스가 최대가 되고 이때 최대값이 P 오버 2A라는 점 정확하게 계산을 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노멀 스트레스와 쉬어링 스트레스가 단순히 이렇게 벡터를 분해해서 나타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각 스트레스 그 자체가 물질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물체는 노멀 스트레스에는 강한 반면 쉬어링 스트레스에는 약하고 또 어떤 물체는 쉬어링 스트레스에는 강한 반면 노멀 스트레스에는 약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예시가 이 사진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두 막대기를 위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다가 어느 순간 뚝 하고 끊어졌을 때의 단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위쪽에 있는 사진은 잘 늘어나고 유연하고 이빨로 씹으면 움푹 들어갈 만한 물성을 가진 영어로 덕타일한 물질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쭉 늘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깨지는 편이고 굉장히 딱딱한 물성을 가진 영어로 브리틀한 물질입니다. 덕타일 매터리얼의 예시로는 금, 은, 동, 그리고 올림픽 메달, 도금 재료네요. 이와 같은 금속들이나 플라스틱 등이 있고 브리틀 매터리얼의 예시로는 유리, 도자기, 아니면 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위아래에 힘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물체의 성질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손상, 페일이 발생한 평면의 방향이 서로 다르죠. 방금 전에 힘을 가하는 상황이더라도 45도 각도의 평면에서는 쉬어링 스트레스가 최대가 되고 0도 방향의 평면에서는 노멀 스트레스가 최대가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볼 때 45도 각도의 평면에서 페일이 발생한다면 쉬어링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하다는 뜻이 될 것이고 만약 0도 각도의 평면에서 페일이 발생했다면 노멀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하다는 뜻이 되겠죠. 위쪽에 있는 덕타일한 매터리얼은 45도 각도의 평면에서 페일이 발생했고 아래쪽에 있는 브리틀한 매터리얼은 0도 각도의 평면에서 페일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덕타일한 매터리얼은 쉬어링 스트레스에 약하고 브리틀 매터리얼은 노멀 스트레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텐사일 노멀 스트레스, 즉 플러스 부호의 노멀 스트레스에 약하다고 합니다.